루스벨트의 고혈압 140에서 260에서 150까지 치솟은 혈압이 있었지. 소아마비 후 여증으로 풀린거린 루스벨트는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설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50세는 뉴욕 출신의 루스벨트를 1932년 처음으로 대통령에 선출한 미국의 대중들은 그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수영을 비롯해서 마비된 다리를 상쇄하기 위한 여러가지 운동으로 단련과 든든한 어깨와 팔은 그가 강인하고 활력이 찬 사람으로 보이게 했다. 그러나 튼튼한 겉모습 안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고혈압이 도사리고 있었다. 루스벨트가 사망한 후에 공개된 의료 자료에 따르면 이미 1931년에 그의 혈압 수치는 현재 경계선으로 강조되는 140, 100이었다. 1937년에는 상당히 높아져서 162, 98이었고 대통령 임기 동안에 계속 올라서 1944년에 6월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감행하게 된 점에는 심각한 고혈압인 200에서 108을 기록했다. 1944년에 여름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무렵에 루스벨트의 고혈압과 잦은 두통으로 볼 때 그가 또 한 번의 임기를 살아서 끝낼 수 없으리라는 사실이 명확했다. 네 번째 대통령 선거 운동에 나선 그에게 고문들은 해리 트루먼을 부통령으로 지명하라고 조언했다. 그들은 아마 그것이 다음번 미국 대통령을 뽑는 일임을 알았을 것이다. 선거 후에 루스벨트의 혈압은 더 높아졌다. 루스벨트가 대중 앞에 마지막으로 선 것은 1945년 1월 500단어밖에 되지 않는 짧은 대통령 취임 연설을 했을 때였다. 그의 이발 처칠 스탈린과 함께 얄타에서 전후 평화협정을 맺을 당시에 그의 혈압은 260, 150이어서 완전히 도를 넘은 상태였다. 가장 충격적이고 급성인 고혈압 증상에 쓰러지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루스벨트의 조치를 맡았던 사람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해군 중장 로스 맥킨타이어였다. 맥킨타이어는 대통령의 몸무게가 줄고 숨을 헐떡거리는 등 건강이 나빠지고 있음을 주지하고 있었지만 그 본인이 고혈압과 심장에 미치는 고혈압의 부작용보다는 독감과 기관지염이라고 진단했다. 루스벨트 따라 요청으로 근무마친 심정 전문의 하버드 브로이너 조언을 구했고 브레인 박사는 루스벨트가 고혈압으로 인한 심부전이라고 진단했다. 맥킨타이어는 당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던 저염 식사를 권하고 신장의 소금과 물 보존 능력을 막기 위해 수은 조사했다. 그는 그때 나와있던 약 중에서 심부전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디지털 리스도 처방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서 가장 좋은 치료법은 실은 그다지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루스벨트의 고혈압은 거의 치료를 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그의 혈압은 심지어 당시 기준으로도 악성 고혈압에는 간주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그의 의사들 악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남은 수명이 1~2년뿐임을 알고 있었다. 아니 아무리 그때가 1940년이라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만 했다. 루스벨트는 아마 뇌혈관이 파열되면서 심각하고 치명적인 뇌졸중을 일으키는 가장 충격적이고 급성인 고혈압 증상을 겪었을 것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전에 뒷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말한 것으로 비로 짐작하건대 그는 지점악화 출혈을 겪은 듯하다. 척수에까지 피가 스며 들어가는 뇌출혈이다. 쓰러진 직후에 그의 혈압은 300, 190이었다. 와. 네 번째 임기 도중에 세상을 떠난 루스벨트를 노인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그는 당시 63세에 불과해서 19세기에 당선되고 나서 얼마 후에 자연사한 고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나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보다도 더 젊었다. 루스벨트는 심지어 자신이 재임기간 동안에 정비한 사회보장 제도에 노령연금 대상 연령조차 되지 않았다. 현대인의 딜레마. 고혈압이 탈수증보다도 훨씬 많은 사망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는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극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다. 35세의 35%인 고혈압 환자 수가 35에서 44세에는 15%, 45, 54는 35, 55, 64세에 50%, 65에서 74세에서 65%, 75세 이상 인구 중에는 7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 이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고혈압이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 중에서 약 50%를 차지하며 신부전과 신부전의 주요 원인으로도 꼽힌다. 고혈압은 매년 미국 내에서만도 4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700에서 800만 명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는다. 고혈압은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병이기도 하다. 이 병 치료에 드는 의료비와 이 병으로 인해서 근무를 못한 날의 비용을 모두 합치면 미국에서는 매년 무려 750달러를 돈다. 다행히 혈압을 낮추는 약의 비용은 가성비가 좋은 편이다. 복제약품을 사용할 경우에 뇌졸중과 심장마비를 피해서 아낀 돈이 혈압 강화제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베일리 비데스는 10만 세대 동안의 인류의 종족 보존을 도와주었던 놀라운 적응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63세에 세상을 뜬 것은 위와 동일한 과잉 보호 행적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사실이라는 정의 보존을 위해서는 누구도 63세까지 살 필요가 없다. 가정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도움이 필요한 시기를 지날 때까지만 목숨을 부지하면 되는 것이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을 우리는 소금과 물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상당한 육체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 했고 그 이에 대해서 전염성 설사병이라는 유행병의 위험에 맞서야 했다. 개발도상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런 위협이 고혈압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약간 과잉 보호적인 체질을 갖는 데 대한 대가가 60대의 고혈압과 뇌졸중을 앓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인류는 종전체를 벗어나 기꺼이 치르고도 남을 만한 희생이었다. 그러나 이제 물과 소금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고 심지어 정맥주사까지 쉽게 맞을 수 있으니 탈수증을 일으키기 쉬운 활동을 하며 살던 우리 조상들을 구했던 행절들을 온전한 축복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미국 내 사망 원인의 15%를 차지하는 고혈압이 탈수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적절한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얼마일까? 그렇다면 현대 미국인은 나트륨을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 이 문제는 6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땀, 소변, 대변 등으로 배출하는 나트륨 양을 대체하는데 우리는 하루에 1.5g 이상의 나트륨은 필요치 않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미국 평균 일일 나트륨 섭취량인 3.6g의 절반도 되지 않고 세계 평균 5g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따라서 미국 심장협회가 일일 나트륨 섭취를 1.5g으로 제한하려고 권장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연암 고혈압이 위험해서 소금 때문에 그럴까요? 4장에서 위험, 기억, 두려움, 그리고 불안과 우울증이라는 현대병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건데 제이슨 펜버턴의 역사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한 조상들의 방어 전략 두려움 2012년 밸런타인데이 딱 열흘 전에 미 여권 80의 공수단의 일원으로 이라크 전에 참전한 후에 전역한 제이슨 펜버턴 하사는 플로리다대의 자기 아파트에서 아내 티퍼니를 총으로 쏘아 살해한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8세에 입대한 펜버턴은 당시 28세로 25세였던 티퍼니와의 1년 전 여전에 결혼했다. 펜버턴은 그냥 보통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최저망 정찰병 임무를 띠고 정보를 모아 후방으로 전송했으며 필요할 때는 저격수 역할까지 했다. 이라크에서 복무하면서 퍼플하트 훈장 3번이나 받았다. 전투에서 살아남은 군인들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투를 치른 군인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가 갑자기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더해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제이슨 펜버턴처럼 모범군이 된 사람이 어떻게 겉으로 갑작스럽게 돌변해서 잔혹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 조상들의 구석기 시대부터 맞서야 했던 도전부터 이해해야 한다. 조상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자기 방어 또는 식량, 물, 배우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명예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반대로 죽음, 살인이나 다른 방법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어떤 두려움은 타고난 우리의 반사적인 행동 중의 일부가 되고 어떤 두려움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다. 극도의 경계 메커니즘이 현대사회에서 초래하는 부작용은 특히 왜 그러면 상당한 부작용, 불안증, 우울, 자살. 현대 미국 성인 10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구석기 시대에 우리를 보호하고 태어난 행동이 이제는 행동으로 대처하려 한 도전이 초래한 죽음보다 더 많은 죽음을 낳는다는 사실이 역설이 아닐 수가 없다. 경쟁의 위험에서 살아남기. 위험은 사방에 널려 있었다. 선사시대에 서류 채집을 하면서 함께 뭉쳐 다니던 우리는 아마 서로 혈연관계에 있는 30명 정도의 성인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었을 것이고 별다른 물질적인 자산은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조직화된 사회의 구조를 이루고 살았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각종 물리적인 위험 그리고 잠재적인 가해자들과 끊임없이 대적해야 했다. 누굴 전쟁과 같은 이런 세월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소속된 무리에서 쫓겨나기도 하면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았다. 그리고 살아남는다 한들 누군가의 짝을 훔치거나 다시 무리에 합류하지 않는 한 후손을 통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릴 수도 없었다. 위험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칠 수 없을 때 위험에 처하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한다. 사자처럼 싸우거나 쥐처럼 도망치거나. 그러나 조상들은 어느 쪽 현실성이 없는 상황을 자주 접했다. 싸워 이길 수 있거나 도망갈 수 있는 상황 둘 다 아닐 경우에 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은 무엇일까? 온건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자동차 불빛을 받고 얼어붙은 사슴이나 꼬리를 내리고 끙끙거리는 강아지처럼 말이다.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는 목적은 공격자, 짐승이든 다른 인간이든 또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기지 못할 싸움이나 경전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구석기 시대의 폭력과 비명행사, 온화한 야만 일어나는 신화의 허구성. 1991년 알프스 티롤 지방의 녹아내리는 빙하 속에서 아이스맨 웨치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놀라울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은 이 시체는 5,000년 전 사람으로 도끼와 단도 그리고 화살 한 통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 당초 과학자들은 그가 사냥을 하다가 발을 잘못 디뎠고 결국 얼어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엑스선 촬영을 보니까 어깨에 박힌 화살촉이 발견되었다. 법의학적인 분석을 더해서 본 결과 아물지 않은 상처의 여력과 함께 그의 화살과 단도, 옷에 적어도 4명의 피가 묻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그가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평화롭게 죽지 않았던 것만은 확실하다. 1996년 미국 워싱턴주 칼럼비아강 강둑에서 9,400년 전에 살았던 캐너 윙맨이 발견되었다. 그의 뼈들을 분석해보니 골반뼈에 투척형 돌 무기가 박혀 있었고 그 주변 뼈도 골절이 되어 있었다. 우리 조상들의 평화로운 수렵인 채집인 농민이라 승리했던 많은 고고학자들은 처음에는 이 두 구율이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온화한 야만인이라는 신화는 다른 증거들로 인해서 금방 사라지고 말았다. 로렌스 킬리의 원시 전쟁에 묘사되고 스티븐 핑크의 우리의 본성의 선한 천사에서 자세히 설명되듯이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선사시대 조상들의 15%는 비명 행사했다. 자연과 싸우고 자원과 싸워 짝을 차지하기 위해서나 복수, 자존심 등의 이유로 다른 인간과 싸우면서 벌어진 일이다. 조상들이 왜 이렇게 높은 빈도로 서로를 죽였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혀낼 수는 없지만 아메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수렵 채집 공동체들을 관찰한 지식에 기대어 추측해 볼 수는 있다. 놀라게도 그런 공동체들에서도 구석기 시대의 조상들과 동일한 비명 행사 비율을 보인다. 수렵 채집 사이의 폭력과 비명 행사 비율. 예를 들어서 파라과이의 아체의 이 좁은 근처 무리들 길이 일상적으로 치르는 몽둥이 싸움 의례로 2개월 걸절이 잡고 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네 이와와 어린이 살해 전투 의뢰 그리고 전차 전투로 인한 사망을 모두 합치면은 제2적 내 아동 사망의 60%, 성인 사망의 40%가 폭력이 원인이다.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성인 남성 사망자의 20에서 30%가 다른 성인 남성의 살인으로 목숨을 잃는다. 거의 끊임없는 전투 상황에서 살아가는 베네수엘라의 야노마미족 성인 남성의 25%는 같은 야노마미스족의 산여족과 주변의 다른 무리와 벌이는 전투로 인해서 죽는다. 대개 역시 베네수엘라의 세력 체제인인 히미족도 사망자의 15%가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다. 한 면밀한 인류학 연구에 따르면 주변에 자기와 피라냐, 아나콘다 등이 많이 살지만 히미족 중에서 누구도 이런 포식자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같은 히미족에게 살해당했고 또 다른 25%는 다른 베네수엘라인 거렸다고 또 나머지 25%는 사고나 재난으로 죽음을 당한 경우였다. 원한 무작위로 알려지는 보츠나와 공정마저 살인율은 미국 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았던 때의 6배나 된다. 현대 국가중에서 이보다 살인율이 더 높은 나라는 마약 전쟁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중아메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뿐이다. 이러한 사례를 놓고 볼 때 선사시대의 비명 행사는 거의 대부분이 동물의 공격이나 절벽에서 떨어지는 등의 사고보다 살인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통계를 보고 누구나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왜 1만 세대 동안에 다른 인간을 살해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우리 모두는 살인자의 자손이다. 심리학적인 데이비드 버스와 조슈아 턴틀리는 살인을 저지르는 능력은 구석기 시대부터 보존되고 신장되어 온 진화의 자산이라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살인자는 거의 대부분 남성이었는데 살인을 통해서 징용을 그리고 원하는 여성과 그녀의 자손 번식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살인은 또 사회적인 위상을 유지, 신장하거나 명예를 지키는 수단인 동시에 조덕글을 과시함으로써 그들은 2차적인 혜택을 누리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조상들이 싸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살해당한 사람이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의 자손이다. 가는 우리 조상들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살아남기도 했다. 도저 협상 그리고 선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밤과 말이다. 그리고 이 모든 본성은 우리 DNA의 어딘가에 새겨져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구석기 시대에 주도권을 잡았던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적어도 아직까지는 온유한 자들의 자손이 이 땅을 물려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육체적인 능력과 피살자가 되는 것을 피하는 데 필요한 방어 기제가 법과 법 집행기구가 존재하는 선진사회에서는 용이하지 않게 된 정도가 아니라 방위 요소로까지 작용되었다는 점이다.